오늘은 시스템 에러 요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들이고요. 뭐 정치학이라든가 컴퓨터 공학 등의 교수들이 모여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서두에는 에런 스워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이 정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정보를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해방적 기술을 원했고, 그것이 해방적 정치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성공한 어떤 그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MIT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JSTOR라는 학술 자료 보관소에 있는 수천 편의 논문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스워츠가 MIT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보관소에 여러 차례 들어가 수백만 건의 논문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JSTOR의 정책을 위반하고 MIT의 네트워크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제 비용을 치러야 하거나 뭐 이제 학교에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논문들을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의 행위 자체는 불법이었고 2012년 연방검찰은 그의 기소에 9건의 중재 혐의를 추가했고 최대 50년까지 복역할 수 있는 제목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런 스워츠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에런 스워츠의 이야기를 한 것은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방향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 기업들의 견해는 달랐다. 그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도 영장을 가진 정부조차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전문가들은 암호화 기술을 찬양했고 국가의 안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술 전문가들이 미국인들로 이들을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가 맞다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국가나 어떤 이제 시민들의 주장과 기술 기업들의 주장은 서로 달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기업들의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알고리즘을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실수가 많고 편향돼 있으면 일관성이 부족한 인간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의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라던가 방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그냥 데이터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런 어떤 무비판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를 예측하고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흑인 피고인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잘못 분류한 비율이 백인 피고인의 경우보다 2배 높았다. 역시 인간의 어떤 그 편향을 이제 학습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술이 증폭기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뭐 24시간 일을 할 수도 있죠.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을 좀 더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자체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기술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편향된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시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에는 일자리를 빼앗을 로봇을 통해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쪽 방향으로 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문제 해결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뚜렷이 명시된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뚜렷이 명시된 문제의 효율적인 해법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책의 어디에서도 독자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 계산적 해법으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문해보라는 권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양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그 양을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물론 다른 대상들에 비해 측정하기 쉬운 대상들이 있죠. 항공권 가격은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환경 영향은 측정하기가 훨씬 어렵죠. 정의, 존엄, 행복, 정보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촉진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상을 최적화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기술자들에게는 몇몇 강력한 조장자들이 있다. 엔지니어의 사고방식이 벤처 투자가의 이윤 추구 욕구와 결합되면 규모에 대한 집착을 낳는다. 엔지니어가 회사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고 스스로 벤처 투자가가 되면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은 기업 거버넌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아까 이제 최적화 방식의 어떤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결정하는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소비자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과 이 회사와 기술자들이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려 없이,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고방식은 그냥 방향을 보지 않고서 악셀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술자들이 추구하는 최적화가 개인의 행복과 민주사회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의 이사야 벌린이 표현했듯이 늑대에게 허용된 전적인 자유는 양들에겐 죽음을 의미한다. 둘 다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다른 가치는 무시한다. 시장은 지배를 찬양한다. 이런 우선사항들이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새로운 기술, 기업 전략을 만드는 지표, 기업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좌우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 사생활, 자율성, 평등, 민주주의, 정의 같은 이상들은 위태로워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효율만이 답은 아닙니다. 흔하게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약물 실험은 출시 전에 반드시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엄정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히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효율성은 떨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효율만이 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는 편협한 초점, 비윤리적인 행동, 위험 감수의 증가, 협동의 감소, 동기 저하로 인해 조직 내에서 조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적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 도어 자체가 사실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속도 제한을 두는 것,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 언론이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 결과를 예단하지 않게 하는 것 등 비효율이 보다 바람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목표 또는 최종 결과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최적화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전문가나 스타트업 창립자들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노력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기술 전문가들이나 기술 어떤 스타트업 창립자들 가운데 인종과 젠더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소수 그룹의 그런 선택들이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특권 계층의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공개해라.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확성,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투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한 예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범죄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에 불복할 개인의 권리, 특히 사법제도에서의 권리는 알고리즘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민주주의를 능가한다는 허구는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28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거느린 페이스북의 수장인 마크 저커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중국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가 만드는 정보 환경의 실질적 관리자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페이스북은 전형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에 가깝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죠. 저커버그는 망 혹은 그의 관점에 따르자면 비민주적인 페이스북 국가에 군림하는 독재자다. 결국 기업이란 수정헌법 1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보편적인 선언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사적 독립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이 소수에 달려 있는 거고 그 소수가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특정 계층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려가 담겨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담겨 있지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의 비전, 그들의 결정에만 맡겨져 있다라면은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혹시라도 만들어질지 모르는 폐해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될 텐데 이제 과거 이제 노동 착취의 현장에 있었고 수십 년이 흘러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의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활동의 사회적 결과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야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규칙이 규제하고자 하는 기술만큼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도체와 인터넷 같은 현대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비롯한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는 업계는 물론 대학에 대한 공공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역동적인 시장의 건전한 운영은 지적재산권, 특허권, 반독점, 소비자 보호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강제하는 정부에게 달려있다. 주커버그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맥락마다 달라지는 개인의 선호사항이 아닌 권리로 취급하는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그냥 동의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권리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소비자가 자동차가 운전하기에 안전한지 음식이 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세부적으로 챙길 책임도 없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와서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제시하는 일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이 야기한 긴장과 균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술자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업의 힘을 억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술과 기술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놓아두는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과 민주주의 제도의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공계 이제 전공자들에게도 인문학을 공부를 시키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기술이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옆눈을 가린 채 달리는 경주마들처럼 이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과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힘을 억제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기술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놓아두는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과 민주주의 제도의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결국에는 기업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역동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현 시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주체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 개인정보가 뭐 등등에 있어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권력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소비자 혹은 시민들이 나서게 되는데 정부 기관과 함께한다면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 기관은 힘이 있고 또 시민들과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것을 결합시켜서 기술 기업들과 삼각편대로 이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기술 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독점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이동성이 있다면은 플랫폼을 쉽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자신의 가치관에 더 잘 부합하는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좀 더 경쟁적인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독점이라는 것이 결국에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어떻게 조금 파괴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규제를 해놓는다면 결국에는 그런 독점도 무너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폐해도 부작용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감시자본주의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좀 두꺼운 책이라서 추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